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5월 13일 월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소환 조사합니다. 무리한 수색 지시 혐의인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대면 조사입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건넨 최재형 목사는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이른바 라인 사태를 두고 야권은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네이버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야권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선동 정치를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신윤 1세계 7인 체제란 평가가 나오는 국민의힘 비대위 새 지도부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상견례 겸 만찬을 갖습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은 추미애, 우원식 후보 대결로 압축이 됐는데 추미애 추대설도 나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입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네, 2파 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을 앞둔 민주당에서 6선의 조정식 의원이 단일화를 명분으로 5선의 정성호 의원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어제 물러나서 2파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장가 기자, 일단 그럼 유력 후보로 꼽히는 추미애 당선인과 또 누구의 대결로 2파전이 압축됐다는 거죠? 추미애, 우원식 이렇게 2파전이 됐습니다. 네. 후보로 나섰던 6선의 조정식 의원이 출마 의사를 접고요. 추미애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겠다고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5선의 정성호 의원도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 6선의 추미애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 이렇게 양자 대결이 됐는데요. 추 당선인을 밀어주기 위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조정식, 정성호 의원을 만나서 이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대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조정식 그리고 추미애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이런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개혁국회를 위해 제가 마중물이 되고자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추미애 후보께서 저와 함께 최다선이시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또 존중을 했습니다. 조정식 후보님께서 내걸었던 공약까지도 또 저를 통해서 또 당부를 하시면서 또 반드시 관철해 달라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다음 국회를 개혁국회로 만들어내고 또 민생을 되찾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최다선 의원으로 최연장자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컨센서스가 좀 일부 이루어진 거죠. 박찬대 의원님께서 뭐 이렇게 물밑에서 뭐 조율을 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참석한 게 두 분이서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리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냥 배석하는 거죠. 배석하는데 합의문을 작성을 하게 되니까 합의문 뭐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서기 역할이죠. 깍두기. 그 역할에 그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깍두기인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박지원 본장님, 일단은 추미애 당선인 그리고 조정식 의원이 일단 추미애 당선인으로 일단 단일화로 가기로 합의를 했고 여기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머지 두 의원에게는 좀 불출마를 좀 권유를 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김병기 의원은 그런 건 아니다. 박찬대 의원이 그런 거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뭐 제가 확인한 바로도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불출마를 뭐 시켰다, 조정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애초에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명심 이야기를 꺼낸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내가 친명 후보다라고 자임을 하면서 세를 규합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친명 핵심부에 있는 원내대표가 이 친명 후보가 아니다. 친명 명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차단을 했다. 이게 좀 본질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동력이 떨어진 거죠. 동력이 떨어졌고 또 한편으로서 이 김병기 의원 쪽에서 전달한 이야기는 의원들의 대표가 아니라 지금 당원, 지지자, 국민들도 수긍할 만한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이야기는 최다선, 최연장자라는 관례도 이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명,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본인이 이제 친명임을 내세워서 세몰이를 하던 사람이 쑥 쓰러져 버린 거예요. 네. 새가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의 새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일화 국면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 특히 조정식 의원은 본인이 같이 최다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반기도 노려볼 수 있단 말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그러면서 의원을 합의가 될 수 있다. 지지하는 쪽으로 본인이 전략적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리 나누는 먹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나왔던 이유가 뭐 하반기를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측면일까요?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최다선 의원들이 2명 있으면은 예. 연장자를 앞서시키면은 후반기에는 본인한테 유리한 구도가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보도에 따르면요, 박원내 대표가 제가 당선됐는데 국회의장까지 친명이면 너무 친명 일색이라서 비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친명계 의원, 뭐 아까 두 의원한테 언급했다고 합니다. 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또 반영됐을 수 있다는 얘기, 뭐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저는 이재명 대표 의중이 반영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이미 민주당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완전하게 장악했잖아요. 원내대표도 이제 그 박찬대 의원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임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이제 국회의장처럼 중요한 자리에 이재명 대표 의사가 반영 안 된다.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저는 반영됐다 보는데, 네. 다만 이제 그 추미애 의원도 친명이죠. 뭐 지금 이게 다 친명이에요. 반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추미애 의원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밀었을까? 네. 그거는 이제 결국 개딸들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추장군 하면서 이제 추미애 의원을 밀었잖아요. 강성 지지층이요. 예. 처음에 저는 이재명 대표 의중은 정성호나 다른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워낙 당원들이 추미애를 압도적으로 밀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추미애 쪽으로 기운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네. 어쨌든 추 당선인이 차기 국회의장이 되면은 뭐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아마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뭐 본인도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추 당선인은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화제일까요? 논란이 나온 바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좌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이요. 국회의장도 물론 당연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중립은 아닙니다. 네. 박지원 본장님, 일단은 야권에서는요, 추 당선이 의장이 되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대정부 투쟁 선봉이 나서게 되고, 뭐 이재명 대표는 민생에 주력하는 이른바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 대표가 뭐 연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추 당선인을 뭐 이신점심으로 좀 밀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임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연임과 관련이 없다. 예,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 그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강성 당원이 아니고요, 이제 전체 당원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를 해도 추미애 의원이 압도적으로 1등이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친명팔이를 하는 일부 후보들을 오히려 제어했다. 이게 적절한 표현이지 추미애 의원을 밀어줬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두 분 관계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국회의장이라는 분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뽑으니까 그냥 의원이라는 한 반의, 여의도 한 반의 대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가서열의회이고 대통령과 동등한 위치에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맞짱 뜰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행정부와 대적 관계도 있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연설문 찢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국회의장은 당당해야 되고 대통령 못지않은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는 분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대 국회의장이 저는 문제였다. 국회를 행정부의 시녀처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말썽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령 뭐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된다. 공부해 보면은 당연히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도 사실상 안 맞는 중립이라는 말씀이시죠. 것은요. 여야 정당 간의 중립을 이야기하는 거지 행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중립을 취하면은 그게 굴종이지 중립이 아니잖아요. 그래 지금 국회의장은 여야 정당 간의 중립을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네. 그러나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는 견제와 감시와 균형 그리고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라면 국회도 선출된 권력이에요. 그 자존심을 가지고 동등한 위치에서 맞부딪힐 수 있어야죠. 여야 사이에선 중립해야 한다. 당연하죠. 의견을 맡고 네네.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뭐 서정욱 변호사님 다른 의견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의전 서열 1위가 대통령이고 2등이 의장이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은 이제 당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국회의장은 당적을 못 가지는 거예요. 이 취지가 뭐냐 이거예요. 취지가 국회의장은 이제 그 대정부 투쟁의 선봉에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이렇게 가지지 못하는 것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국회를 운영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중립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이 여야 간에는 중립을 지키는데 대통령하고는 이게 행정부하고는 싸운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에 여당이 대통령하고 한 몸이잖아요. 대정부하고 이게 싸우다 보면 결국에 여야 간에도 입법이라든지 타협이 안 된 것도 이게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여야 간에도 이게 중립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은 이 왜곡되게 정착된 한국의 이제 대통령제 문제인식입니다. 40, 50년 그런 식으로 해온 거예요. 실제로 이 상권 분립 국가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무 개입한 것이 왜 탄핵 사유가 됐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잘라내는 과정들, 김기현 대표를 또 밀어내는 과정들에 대해서 당무 개입이라고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 순수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당의 영역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군사 독재 정권, 그다음에 권위주의 시절을 겪다 보니까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 정치 가장 폐해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거 깨부셔야 될 문제고 저는 지금이 오히려 이 여소야대가 두 번 연달아 된 사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깰 때가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정치 실험이든 뭐 새로운 정치 모습이 나올 실험이 수 제가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 겁니다. 헌법을 제대로 읽어보시면. 예. 자 그리고 추미애 당선인 보면 과거 이력을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한데 자 환노위원장 시절 당시에 한나라당과 노동법 법안을 통과시킨 이력이 있어서 추미애 당선인이 지금 이런 국회의장 갖고서 어떤 의지를 피력하더라도 민주당과 원하지 않는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좀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추미애는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른다. 럭비공처럼. 옛날에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도 앞장서서 의결했잖아요. 물론 3배 1부로 반성했지만.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드루킹을 고소해가지고 김경수 지사막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보수층에서는 보수의 음원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추미애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아마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워낙에 지지하니까 마음이 바뀐 게 아닌가. 앞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겁니다. 박지원 부장님 생각 궁금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죠. 제가 보기에 추미애 의원은 이념적으로 좌파는 우파가 아닌 것 같아요. 대신 다수결이라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굉장히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뭐 충분히 내용적으로 비판받아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다수결이잖아요. 그리고 이 환노위원장 시절에 한나라당 의원들과 노동법을 통과시킬 때도 위원장은 본인이지만은 환노위 구성원들은 다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념적으로는 진보나 뭐 보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분은 다수결주의자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도 우려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행보 한번 갖고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민주당의 대표는 단순히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라 민주개혁 세력의 사실상의 지도자이거든요. 우리 이재명 대표가 현재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힘있게 리더의 역할을 하실 수 지금 있는 위치에 계신다. 좀 확실한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외 대안이 지금 뚜렷하게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임을 하면 이게 이제 당대표가 될 텐데 대선 후보 행보와 당대표 행보가 일치될 때 더 효능감이 있고 더 효율적이다. 네, 쭉 들으신 것처럼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로 연임으로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한번 들으신 건데,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는 연임 추대론, 이재명 대표 연임 추대론 굉장히 좀 공개 찬성 릴레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분위기가요. 사실상 이제 단순히 분위기에서 넘어나서 사실상 연임 수준으로 들어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특히 좀 앞장서서 이런 이야기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이제 하나로 엮어낼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 당대표 연합이 정권 교체의 지름길이라고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대명 이런 수순을 밟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요. 일단 총선 압승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총선 압승이 있었기 때문에 연임론의 지금 지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제 발표된 연임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에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것이 맞다고 응답한 비율이요. 83%가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요. 마땅한 대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할 리더십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당대표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들, 뭐 김무겸 전 국무총리나 임종성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비명계에서조차도 어떻게 대표까지 가는 데는 적절치 못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체할 리더십이 없는 것도 한 가지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측근들을 불러서 이 당대표 연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휴가에서 돌아오는데도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정청래 최고위원도 당대표 도전 의사를 밝혔다가 지금은 총대를 메고 이재명 대표 연임 앞장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지난번에 총선 기간이었던가요? 당대표가 정말 3D 업종이다,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안 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죠.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 당대표, 이거 정말 3D 중에서도 3D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공천이라고 하는 걸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이거 한두 번 더 했다가는 주변 사람 다 잃게 생겼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들이어서 누가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으나 지금 억지로 다들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분위기인데, 박지영 본장님, 일단은 당내에서 이 대표 연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비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이 대표 지지 커뮤니티 보면은 이른바 아주 좌표가 찍히면은 강성당원들로부터 굉장히 좀 수박이라는 비판도 받고요. 또 문자 테러 굉장히 받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용민 의원이 지금 꼽히고 있는데 이 현상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뭐 반대할 수도 있죠. 민주정당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저는 반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대안이 민주당에도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정당에서는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이제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했던 말씀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말도 있는데요. 네. 맞는 말은 저는 야당 대표든 여당 대표든 대권 주자가 해야 됩니다. 당 대표는 대권 주자가 하는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지지자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해야지 당에 힘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맞는 말인데, 그런데 4선 5선 된 다선들이 나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하니까 이재명 대표 계속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실 거면은 정치 그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4선 5선이 돼가지고 내가 대권에 대한 꿈이 없다거나 그다음에 국가를 운영하겠다라는 하나의 큰 그림이 없으면은 정치 그만하셔야죠. 그럼 정청래 의원 나와야 됩니까, 당대표?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나와야 돼. 뭐 이재명 대표와 선의의 경쟁을 하더라도 저는 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개인적인 사견으로 뭐. 이제 좀 후보로 나서서 맞서는 모습이 보이면 본인한테 좀 뭐랄까 강성 지지층이 또 다른 어떤 비판을 꽂을까 봐. 정치라는 게 맞서기도 하는 거죠. 맞서기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예. 이재명 대표의 연임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탓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레임덕이 되고
한편에서 임기 중단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개헌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결국은 행정부가 무너지면 국회가 그걸 쓸어 담아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를 실질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정당의 가장 큰 지분을 많이 가진 대표가 아니냐라는 실질 운영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정치적 위기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위기가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하는 것이 안전판이 아닌가라는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이 얘기도 있습니다. 이 총선 기간만 사실 놓고 보면은 뭐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박용진 의원 당 대표 후보 당권에 한번 도전하는 거 아니냐. 뭐 총선 끝나고 봐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보면 쏙 들어갔거든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나와야죠. 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윤석열 정부의 위기에 의한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민주당의 대권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외에 우리 뭐 저기 하다못해 그 화재 책임자도 정부가 따로 있잖아요. 부회장도 있어야죠. 부회장도 여차하면 회장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에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은 대권이라든가 국가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 사람, 그런 꿈이 있는 분들은 자꾸 세력 관계로만 보지 말고 본인의 이슈를 던져가지고 새롭게 국민들로부터 지지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뜻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어대명이라는 어떤 뭐랄까요 분위기상 이 다른 지금 언급한 후보들이 나오게 된다면 만약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괜히 들러리 서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뭐 자조 섞인 2002년 대선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출발할 때 지지율 2%였습니다. 그때 5대 2였던가요? 이인재 후보가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있으면 나와서 뒤집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차기 대권 후보로 민주당처럼 강한 후보로 지금 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분위기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연임하면서 뭐 당대표로 뭐 여러 발언을 하거나 어떤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정치적 책임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차기 대권 주자로서 오히려 역효과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는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1년 6개월 전에 당대표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네. 그만큼 이게 공정한 경제에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완전히 1인 정당이 돼버렸잖아요. 이러면 이게 저는 민주당의 건전하게 민주주의가 안 되면요. 정당이 아무래도 이게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워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관련되는 거는 쪽집게처럼 거의 100% 맞췄는데요. 그래 왔습니까? 예. 굵직굵직한 거는 왜냐하면 이게 항상 반대로 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게 약속을 지키는 적이 없어요. 굵직굵직한 거는 대표적으로 이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할 때 제가 그랬죠. 반드시 불체포 특권대에 숨는다. 한번 지켜봐라. 이랬거든요. 그다음에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만든다. 한번 지켜봐라. 이랬거든요. 다 맞췄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누가 억지로 시켜도 안 한다. 이 말은 바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항상 반대예요. 한 번도 진정성 있게 약속을 지키는 못 봤어요. 아마 저는 본인의 속마음은 방탄 때문에 당대표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나서기 부끄러우니까 뭐 정청래라든지 대리로 내세워가지고 이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쭉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말대로. 라인 사태가 굉장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 그리고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이 라인 사태는 네이버를 넘어서서 민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는데 자 장가희 기자 일단 국내 여론 그 정치권이 라인 사태로 시끄러운데 자 이게 뭐 때문에 이게 촉발됐는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우선 이 라인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인들과 헤어질 때 뭐 카톡해라고 말하듯이 일본에서는 라인 시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9천만 명 이상이 이 라인으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카톡처럼 거의 국민 메신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라인이 사실은 네이버 겁니다. 100% 우리 자본으로 일본에 들어가서 성공을 했죠. 그런데 이 네이버가 2019년에
이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와 경영 통합을 선언하고 2021년 합작 회사인 A홀딩스를 세웁니다. A홀딩스는 라인과 또 일본 1위 포털 야후 재팬 등을 서비스하는 상장사 라인 야후의 최대 주주 역할로 두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이 A홀딩스 지분을 50%씩 나눠 가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 내 1위 모바일 메신저 업체 라인과 또 1위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이 한 배를 타면서 일본에서는 사실 경쟁사를 찾기 어려운 거대 인터넷 기업으로 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라인에게 최근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라고 요구를 한 건데요. 일본이 이렇게 요구하는 근거는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정보 유출 사고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이 되면서 이 라인 이용자 5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게 이번 사태의 발단입니다. 네.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하는 게 강제력은 없다고 하지만 라인 야후는 모기업인 이 네이버에 자본관계 변경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까지 밝힌 상태고요. 이게 사실상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일본은 경영권 관점에서 행정 지도를 한 건 아니다라면서 진화에 나섰고 우리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는 거냐는 비판 여론에 우리 정부도 유감 입장을 냈습니다. 라인의 경영권을 일본에 뺏길 수도 있다는 우려는 정치권의 공방으로도 번졌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멍 때리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왜곡이고요. 2021년에 소부장 사태 때 죽창가를 불렀을 것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면 악화시켰습니까? 우리 기업을 지켜달라는 제1야당 대표의 호소를 죽창가 운운하며 공격하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일본 정부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당장 한일 투자협정상의 국가 개입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동안 대일 굴종 외교가 몸에 배서 이제는 입도 뻥끗 못하는 것인지요. 네, 국가적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데 여야가 정쟁의 요소를 삼고 어떻게 보면 정쟁 혹은 말싸움으로 이어가는 거 아니냐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병원 치료자 휴가 중인 이재명 대표도 여기 가세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일단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 일본의 총무상입니다. 손자가 라인을 침탈했는데 우리 정부는 멍 하고 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즘은 이제 그 자본의 국적이 없어요. 뭐 라인 야후가 이게 일본 기업이냐 우리 기업이냐 이걸 따지는 자체가 이게 지금 글로벌한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전 세계에 라인이 네이버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동남아나. 따라서 이제 이걸 가지고 자꾸 이게 뭐 국적을 따져가지고 반일 감정으로 이게 가는 거 이건 안 맞고요. 그다음에 이 라인 사건의 원천은요. 네. 이토 히로부미가 한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건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2번 면담을 했습니다. 원래 기업인들 독대 안 하잖아요. 과거에요? 예. 그때 라인이 되게 힘들었어요. 저 가입자는 많았지만 그때 적자를 많이 보면서 어려울 때 그 소프트뱅크가 50% 지분 들어오고 경영권은 이제 소프트뱅크 가져갔거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2번 대통령 만나고 요청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이해진 만나서 50% 지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미 경영권은 일본이 가져간 거예요. 이번에 네이버가 그냥 뺏기겠습니까? 행정 지도라는 건 따라대고 안 따라대는 거예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10조를 받든 지금 시가총액이 한 20몇 조 되면 이렇게 돈을 몇 배로 벌어오는 거죠. 여기에 뭐 강탈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이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자유시장 경제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기업을 강탈합니까? 이걸 이토 히로부미로 해결할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 투자협정도 있고 국제 보편적인 규범이 있잖아요. 국제 규범에 따라 우리가 항의할 건 항의하면 되고 이러면 되지 또 지켜봐야 돼요. 행정 지도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도 없고 이 문제는 결국 네이버에 맡긴 하면 돼요. 네. 네이버는 오히려 정부가 개입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시장 경제 M&A 원칙에 따라 맡겨놓으면 되지 죽창가로 해결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정부가 보단 네이버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생각 좀 궁금합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다. 왜곡이다 입장입니다.
자본에 국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본에 국적이 없는데 일본 정부는 왜 행정 지도를 합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본이 한국 자본이든 일본 자본이든 일본 정부가 그냥 두고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 정부는 행정 지도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조국혁신당에서 한일 투자 협정에 관한 법률도 있다고 했고요. 규정도 있다고 했고요. 그럼 한국 정부도 거기에 상응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일본 정부가 향한 행동이 WTO에 있는 이 자본 관련 규정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본시장 자유롭게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로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자본이 국적이 없다는 것을 먼저 위반한 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그 정부가 개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을 방어해줘야죠. 그럼 우리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왜 또 쓸데없이 민주당을 비판을 합니까? 그냥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스스로 알아서 친일, 매일 이런 데 또 덧쳐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당은 어쨌든 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는 해줘야죠. 이게 국민 정서법 아닙니까? 일본 문제가. 이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국민의힘은 자기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고 민주당에 반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인가. 한국 사회 원래 보수가 주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는 보수가 아니고 제대로 이 한국의 이제 진보 정당이라는 것을 트집 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인가. 뭐 그런 비판까지 하고 싶어요. 네. 어쨌든 우리 기업의 문제, 여야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최선의 답을 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당직자들이 뭐 공교롭게인지 의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일본에 대해서인가요? 일단 독도 방문해서 여기에 관련된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 관계자들과 조국 대표가요. 지금 이제 오늘이죠. 독도를 방문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독도 방문은 이 라인 사태와 맞물려서 어떤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 그 외교 정책에 대한 항의 그리고 이 라인 사태에 대해서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요. 또다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외교 포퓰리즘이다. 이런 분석과 함께 지금 독도를 자꾸 분쟁 지역으로서 이제 언급하고 독도를 부각시키는 것은 이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고자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키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에 또 부합한 행동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오전에 강릉에서 울릉도로 출발해서 이날 오후 독도에 방문할 것으로 예정이 됐는데 이 조국 당 대표가 SNS에 이제 본인의 다양한 메시지를 내오고 있는 만큼 이 독도 방문을 전후해서 관련해서 이 독도와 관련한 또 일본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낼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울릉도에 아마 도착하지 않았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국민적인 어떤 이런 행동이 호응을 얻을지 아니면 또 다른 좀 문제 갈등을 야기할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포착입니다. 또 포착됐다고 하면 누군지 요새 한번 떠오르는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장갈 기자, 일단은 포착만 돼도 뉴스가 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인데 뭐 7, 8월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뭐 출마 여부 놓고 굉장히 관심이죠. 자, 이번에 어쨌든 도서관에서 포착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 도서관에서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포착이 됐습니다. 열람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시민들이 포착을 하고 온라인에 글을 많이 올렸는데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유세 때 신었던 운동화 그리고 골전도 이어폰을 끼고 책을 봤다고 합니다. 이 책을 어떤 걸 봤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김보영 작가의 공상과학소설 종의 기원담을 읽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네. 뿐만 아니라 한 전 위원장 옆에 놓인 탁자에는요.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저서 코스믹 커넥션 그리고 비트코인에도 관심이 있나 봅니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라는 비트코인 관련 도서까지 네. 올려져 있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몰려드는 지지자들에게 이 셀카도 직접 찍어줬는데요. 그중 한 시민이 책에 좀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책에다가 주말에 도서관 좋죠. 늘 행복하세요라는 문구를 적어줬다고 합니다. 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이번엔 도서관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포착이 됐는데 이번 도서관인데 뭐 책도 어떤 거를 넣었는지 다 뭐 시민들이 알아봐냈고요. 어쨌든 다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다 의도했을 수는 있다. 정치는 다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하니까요. 자, 이번 행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 날마다 조금씩 이제 그 출마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 성찰하고 이번에 재충전한다고 네. 출마를 생각 안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 연임한다. 그러면서 이게 전당대회 흥행이 되려면 한동훈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요. 따라서 이제 그 조금씩 출마 쪽으로 마음이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이고 예. 단 이제 그 하나 전제가 있어야 돼. 뭐냐면 이제 그 윤 대통령을 먼저 만나야 돼요. 대통령이 언제든지 만나자 했잖아요. 네. 대통령을 만나서 제가 보기에 그냥 뭐 낙점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하게 대통령이 우리는 엄중 중립이니까 한번 선의로 한번 경제해봐라. 당대표에 나와서 이게 한번 열심히 뛰어봐라. 네.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만 저는 이제 출마했을 때 여러 가지로 이게 흥행도 되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게 아니고 이제 그냥 대통령하고 사이가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출마를 하잖아요. 이러면 이게 오히려 대통령실과 당이 계속 갈등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제가 권하는 거는 대통령을 먼저 만나서 뭐 출마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좀 받고 최소한에게 그 뭐 우리가 대통령실 밀어줄 수는 없죠. 최소한에게 그냥 선의로 경쟁해서 존중한다. 이 정도로 이게 받고 그런 절차라는 건 있을 수 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저는 출마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한 위원장이 빠져버리면 김 빠진 전당대회가 김 빠진 게 되고요. 지금 당원들이나 그다음에 이 보수 국민들의 여론은 이제 압도적으로 아직 한 위원장이다 이런 여론이 많아요. 따라서 저는 뭐 대통령과 화해하시고 그다음에 출마하시라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어쨌든 윤 대통령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의견 주셨는데 지난주에 윤 대통령도 한번 만날 수 있다,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으신지, 한 위원장과는 과거에 비해 지금은 다소 소원해진 관계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우리 비서실장 또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뭐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네, 윤 대통령과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가게 된다면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라는 서정욱 변호사 의견이 있어서 한번 얘기 들어봤고요. 어쨌든 박지원 본장님, 어제 그 주말에 있었던 포착 장면 보면은 뭐 분홍색 이어폰을 꼈다고 하고요, 뭐 운동화를 신었고요, 또 도서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도한 바라고 보십니까? 뭐 카메라가 나를 비출 수 있다라는 의식은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저는 앞서 있었던 조국 의원 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치인이 메시지를 내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 좀 뭐라 해야 되나 얇아졌다. 좀 그런 느낌을 받는 게요. 정치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글, 말, 그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책임을 지고 가장 명확한 건 뭘까요? 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정치인들이 글을 안 씁니다. 글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정리돼서 국정의 목표라든가 나는 이런 정치인이라고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에 저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봐요. 지금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실력이 떨어진 거예요. 실력이 떨어지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호소해서 내가 정치를 시작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흘러가고 있는 세태가 좀 그렇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한다. 이런 이미지로서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국정 목표라든가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글로서 자기의 철학, 국정 목표를 정리할 실력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미지보다는 좀 글을 좀 정리해서 쓰시라라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안 만나줄 것 같아요. 아까 저기 이야기했던 미소라든가 20년 관계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네 이야기는 속된 표현으로 한동훈 많이 컸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셨고요. 어쨌든 이미지보다는 정확한 메시지를 달라 이런 얘기가 좀 꽂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현재로서는 뭐 2파전 분위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요. 국민의힘 대표 후보별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유승민 전 의원이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6%를 기록해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좀 유의미하게 볼 부분이요. 전체 응답자 중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후보별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 적합도가 48%를 기록해서 압도적인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 전당대회 출마 관련한 의견에 대해서도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마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52%로 전체 결과의 52%가 반대한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을만 놓고 보면은요. 출마 찬성이 56%로 어떻게 보면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뭐 룰 개정 놓고서 지지율에 따라서 많이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바꿔야 된다, 그대로 가야 된다, 누구한테 유리한다 이런 거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사건 사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키워드부터 한번 쭉 만나보시죠. 강혜성 스포가 동일해요. 한국인 살인 사건으로 인터폴도 쫓고 있더라고요. 네가 강혜성이냐? 딱 한 번만 더 만나자. 내가 한국 갑니다. 형님 여기 찾은 것 같은데요? 너 그냥 좀 맞아야 돼. 살려서 보낸다고는 안 했잖아. 디지털 범죄는 보이는 걸 쫓아가면 안 돼. 그러자. 필리핀 시내에서 사망한 지 확인됐대요. 단순 강도 살인이 아닌 형제 카지노 관련돼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얘들 지금 어디 있어? 컴퓨터 하는 놈들은 너네가 잡고 나는 그 뒤에서 시킨 놈을 잡아. 무조건 찾아야 돼. 내가 책임지고 다 잡는다고. 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범죄 도시 시리즈를 저희 보셨는데 왜 보여드렸냐면요. 범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 관광객이 저수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인데 장가 기자, 일단 태국 파타야면 굉장히 휴양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거죠? 말씀하셨듯이 태국 유명 휴양지 이 파타야 한 저수지에서요. 30대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남성의 시신은 이 시멘트로 메워진 드럼통에 담긴 뒤에 저수지에 버려져 있었는데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노 씨는 지난 4월 30일 여행 목적으로 태국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지난 7일에요. 노 씨의 어머니에게 한화로 1억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런 전화가 왔었고요. 네. 노 씨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한국 대사관에 이를 신고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경찰이 노 씨가 머무른 것으로 보이는 지역의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 3일 새벽에 용의자 2명이 노 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이 승용차가 파타야로 향했고요. 이후에 새 렌터카를 타고 현재 있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자, 이 주택에서 4일 밤 9시경에 한 트럭이 검은 베일로 덮인 물체를 싣고 한 저수지로 향했고 1시간가량 이 저수지에서 머물다가 돌아왔는데 이 경찰이 잠수부를 투입해서 이 저수지를 샅샅이 뒤지다가 시멘트와 함께 드럼통에 담긴 노 씨의 시신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정말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정말 영화에서 봤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데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이 피의자 중 한 명이 오늘 아침인 것 같습니다. 검거가 됐다고요? 왜 그랬답니까? 네, 일단 공범이 3명인 것으로 지금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출입국 기록을 이제 현지 경찰과 공조해 확인을 해본 결과 한 명은 한국으로 입국한 것을 확인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이 피의자 중 한 명, 국내에 입국한 한 명이 지난 12일 오후 7시 46분쯤 20대 남성 A씨가 정북 정읍에서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수사를 맡은 경남경찰청으로 압송된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조사가 진행돼야겠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아직 안 나왔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어머니에게 금전을 요구한 그런 정황상요. 어떤 금전 관계, 결국 납치를 통해서 금전을 착복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정말 이거 보면 좀 극악무도하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변호사님, 일단은 한국에 있는 피해자 어머니 협박했을 땐 시간상으로 보면은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이라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극악무도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피해자가 납치된 시점이 3일 새벽 2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럼통을 구매한 것이 바로 3일 오후죠. 그런데 이제 이미 4일에 이 드럼통을 가지고 저수지로 이동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금전을 요구한 것은 사실 7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3일의 시간적 간극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모친에게 연락을 해서 그것도 금전을 요구한 그런 대범함을 보이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정말 극악무도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극악무도. 아마 더한 표현도 아마 있으면 표현을 쓰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날 정도인데, 소정욱 변호사님, 일단 시신 유기 방식 보면요. 자, 시멘트로 메운 드럼통에서 시신 발견됐고 손가락까지 다 잘려 있었다. 신원 파악 어렵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뭡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증거를 이제 인멸하는 거죠. 손가락에 지문 채취를 하니까 손가락을 이제 자른 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자체가 별도의 범죄입니다. 사체를 유기하는 것도 이게 범죄인데 사체를 송결하거든요. 네. 결국 7년 이하입니다. 이 살인죄 외에도 7년 이하로 또 가중처벌되는 두 개 합쳐지는 거죠. 별도의 범죄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문제는 이제 제가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살인범이나 흉악범 근거율이 98, 9% 아주 높아요. 세계적으로 거의 탑입니다. 세계. 근데 문제는 이제 태국에서 관계 철저하게 어떻게 수사해서 빠르게 체포를 할지 이게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죠. 예. 자, 임재 변호사님, 일단 이런저런 상황 다 고려해봤을 때 이거는 글쎄요, 계획범죄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계획범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어쨌든 납치가 있었고요. 공범들이 존재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모의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점쳐볼 수 있고요. 특히 살인 이후 이 사체를 유기할 방법, 구체적으로 이제 드럼통이라는 그런 도구까지 사용했잖아요. 이후에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서 특정 액수를 요구하면서 금전을 요구한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자면 계획범죄로 볼 여지가 충분할 것 같고요. 앞서 서정욱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살인죄 그리고 이런 사체 유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양형 기준에 있어서도 참작될 만한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예. 자, 정말 동남아 여행 태국이라고 하면 되게 휴양지라서 많은 분들 좋은 뜻에서 쉬러 갔을 텐데 이런 일 당하니까 많은 분들 걱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요. 드라마의 한 장면과 아주 흡사한데요. 장갈 기자, 일단 의붓 자식들을 끔찍하게 학대하고요. 심지어는 또 뜨거운 고데기로 화상을 입힌 계모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30대 여성 A씨가요.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10대 자녀 2명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싸웠다는 이유로 이 뜨겁게 달군 고데기, 이 고데기가 머리를 펴는 기구인데 이걸로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요. 네. 또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서 아이 머리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한 방임 행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닌데요. 동화책을 공책에다가 옮겨 써라고 시키면서 잠도 못 자게 하고 또 기본적인 용돈조차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재 변호사님, 일단
피해 아동들이 이제 10살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아니 이 계모 자기 자식도 있다면서요. 어떻게 부모가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참담한 마음이 드는데요. 요즘은 재혼 가정도 워낙 많고요. 행복하게 가정을 이뤄서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좀 가슴 철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정말 속상함을 금할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였습니다. 이 계모의 경우도 본인의 친자식도 함께 기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더 아이들을 보듬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친자녀와 피해 아동을 차별해서 기르면서도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대로 밥도 주지 않았고 폭행을 이사를 왔는데 2022년 12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확인된 그런 학대 건수만 해도 11차례에 이르는 정말 악질적인 상황입니다. 예. 자, 근데 친부는 그럼 뭐 하고 있었답니까? 그 부분이 친아빠. 참 참담한데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서 이 친부, 아이들의 친부가 있었는데 지금 만약 이 학대에 가담하거나 적어도 학대를 묵인하면서 어떤 동조한 정황이 있다면은 동일하게 이 아동 학대에 관한 책임을 져야 되겠고요. 만약 이 학대와 관련해서 본인이 정말 몰랐다고 밝힘으로써 법적 처벌을 피해가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정말 이렇게 본인의 아이들이 차별받고 학대받는 동안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를 모를 수 있었는지 그 무지조차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소정욱 변호사님. 어쨌든 이 아이들을 아무도 보호해주지 못했고 이제부터라도 좀 보호 조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들이 있나요? 뭐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조치는 뭐 많이 있는데 제가 통계를요. 지금 OECD 통계하고 제가 우리나라 아동학대를 가져왔는데 아동학대가 이제 이거 10만 명당 500명으로 거의 한 3만 명까지 1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동학대하고 자살률이 우리가 OECD 중에 1, 2등이에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39개 중에 37입니다. 아이고. 아동학대가 기하급수로 제가 2010년대는 한 10,000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3만 건까지 올라온 거죠. 이게 저는 처벌이 앞으로 대폭 강화돼야 됩니다. 처벌이 너무 이제까지는 솜방망이로 이렇게 가벼웠고요. 앞으로 이제 그 우리 사회가 철저하게 보호하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아마 저 아동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정부에서 보호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래 보이는데 심각한 게 사회 현상입니다. 지금 기하급수로 늘고 있어요. 박지원 부장님 이거 쭉 보시니까 어떤 느낌 드십니까? 네, 절대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뭐 100년 전에 어디 콩쥐팥쥐 소설에나 있을 이야기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선진한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에서 국가 정책을 하나 끄집어보고 싶어요.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나 자살률 문제가 세계적으로 거의 탑 순위에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국가 정책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출산 장려책을 유인책 쓰듯이 작은 복지 정책을 던져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우리 한번 성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지만이 저는 출산율도 높아지고 국가가 그런 정책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기본 조건이 되지 않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한번 공감됩니다. 연예계 한번 가볼 텐데요. 자, 장가 기자, 가수 이명웅 씨 얘기입니다. 훈훈한 미담 얘기인데 참외 미담이라고 합니다. 참외 미담 무슨 얘기입니까? 이명웅 씨가 우리 집에 참외를 배달했다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는 이명웅 씨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조만간 이 콘서트가 있는데 콘서트를 앞두고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 이웃들에게 소음을 일으켜서 죄송하다면서 직접 참외를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 소속사에 문의해본 결과 이 리허설 장소 인근의 주민들에게 참외를 전달한 건 맞지만 이명웅 씨가 직접 참여를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4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그런가요? 네, 이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등 이 큰 경기 아니면 또 콘서트가 있을 때마다 집에서 이렇게 편안히 누워만 있어도 이 수만 명의 함성 소리에 하면서. 네, 아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구나, 아 이제 뉴진스가 노래를 부를 차례가 됐구나 이렇게 알 정도인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집집마다 누군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과를 하고 이런 건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누리꾼들이 역시 이명웅이다, 갓 영웅이다 이런 칭찬 세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갓 영웅이다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하는데 자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이렇게 좀 뭐 소음을나 뭐 함성인 때문에 좀
방해됐다고 해서 선물까지 하고 이런 가수가 있을까 싶어요. 이런 가수 없습니다. 이런 가수 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담이 파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게 바로 우리 임영웅 씨거든요. 또 있나요? 몇 가지만 짚어보자면요. 3년 전에 지상파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요. 본인의 출연료 전액을 스태프들에게 양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또 많은 분들의 박수를 받았는데요. 스태프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공연을 위해 준비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출연료를 양보하고 싶다 이렇게 밝혀서 출연한 스태프분들도 임영웅 씨와 함께 일하는 것만으로도 참 기뻐했는데 이런 마음 씀씀이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했고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올해 어버이날을 맞아서요. 2억 원의 성금을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크고 작은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서 이 노래뿐만 아니라 인성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자 여야 패널 분들인데 서정호 변호사님도 그렇고 박지원 부원장님도 그렇고 근데 흐뭇하게 바라보시는데 자 서정호 변호사님 굉장히 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이제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 딱이 전형이 아닌가 이렇게 그 평가하고요. 정말 네. 대단한 가수다. 저는 상당히 그 존경합니다. 존경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존경해야지. 그렇군요. 라이브 픽입니다. 백종원 대표는 축제 음식 바가지 요금도 잡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전북 남원 춘향제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컨설팅을 받은 이 축제는 가격은 낮추고 양은 늘린 음식들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큼직한 부침개 2장과 막걸리 한 병이 각각 3,000원씩 모두 9,000원, 치킨 한 마리엔 15,000원입니다. 사실 지난해 이 춘향제는 적은 양의 고기를 4만 원에 팔며 일명 바가지 축제 오명을 썼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은 다른 축제가 됐다. 역시 백종원 효과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릿세를 없애 음식 가격을 낮춘 백 대표. 부스를 분양하듯 자릿세를 받는 것이 축제 문제다 지적하기도 했다죠. 여기에 남원시는 정량제와 정량표기 등 철저히 축제를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이번 춘향제가 다른 축제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11일 프로축구 FC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대결, 인천 관중이 상대 선수에게 물병을 투척해 여기에 기성용 선수가 급소를 맞고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라이벌전다운 과열된 분위기 속 서울은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서울 백종범 선수는 상대팀 인천 서포터즈를 향해 포효했습니다. 이때 격분한 인천 서포터즈 다수 백 선수를 향해 물병을 던졌고 백 선수를 보호하려던 서울 주장 기성용 선수가 그만 물병에 급소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다 이내 부축을 받고 일어난 기성용 선수. 이후 자신의 상태에 대해 괜찮다는 말을 전했고요. 물병을 던지는 건 위험한 행동이다 지적했습니다. 이후 백 선수와 인천 구단도 사과를 전했는데요. 선수가 크게 다칠 뻔했던 사건, 선을 넘은 관중의 행동에 비난과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